다른 나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처럼 생떼를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팔릴 뻔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한 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경렬 비열도는 무인도로 거주하는 일반인이 없고 정기 여객선도 없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이 섬은 암초 9개, 큰 섬 3개를 포함해서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일본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떠나 무인도가 돼버렸고 그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렬 비열도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영예의 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바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고 항로 표지원이 파견돼 교대 근무를 하는 엄연한 우리 땅입니다. 이 섬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치와 해양 자원의 수호 문제에 있어서 이 섬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온 이 땅이 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경렬 비열도 중 개인 소유지인 서경렬비도를 구입하겠다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섬의 소유주에게 접근해 2차례나 협상안을 들고 왔다가 중국 측에 누군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중국 본토를 왕래하는 모습을 보였고 섬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양식장에 허가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섬의 매입은 물론 인근 어장과 양식장까지 노린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섬의 소유주가 20억 원이라는 가격을 불렀는데 중국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비싸다면서 16억을 역제의했고 그 덕에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금액이 맞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서경렬비도는 중국인의 땅이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바다 국경을 침탈하고 풍부한 자원을 뺏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한국의 땅을 노리는 중국에게 꼼짝없이 한국 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땅을 차지하려는 중국인들의 야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려한 경관과 역사 지질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제주도 송악산 일대에 대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뉴 오션타운 건설을 중국 자본회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한국 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렬 비열도의 경우 정부에서 나서 국가 기준점을 설치했고 서경렬비도에는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정부는 중국의 불법 어선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렬 비열도에 국가관리 연안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고 오는 2022년 국가관리 연안항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송악산 일대를 아예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송악산 일대는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토지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 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훼손과 경관사유와 논란 등이 불거져 지난 4월 제주도 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자동 폐기된 상태지만 향후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축소해 개발사업 인허가를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구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을 시작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의 제주도 잠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에 진출한 중국 영리법인들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중국인들은 점점 제주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부동산 경기 과열, 외국인의 토지 소유의 급증에 따른 도민사회의 위화감 증대,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제주 도민들은 중국인들로 인해 엄청난 시달림을 동반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가 패키지로 몰려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만 가서 돈을 쓰다 보니 막상 지역 경제가 좋아지기는 개뿔, 제주도의 돈이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제주도가 중국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인의 갑작스러운 유입과 무비자 방문 허용, 토지 소유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인이 누리는 동일한 의료 및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참에 제주도와 육지를 이어버리는 제주 해저터널의 공론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 해저터널이란 전라남도 목포시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를 해저터널로 잇는다는 구상안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대구, 광주 간 철도, 경전선 등과의 직결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되면 제주 지역도 철도 불모지를 탈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울 제주 항공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항공 노선으로 유명하며 부산 제주 노선 또한 전 세계 기준 46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수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성적인 좌석 부족과 항공 요금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해저 터널이 생기고 KTX가 투입되면 어마어마한 좌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주 노선에 편성되는 보잉 737의 정원이 160명, 보잉 747의 정원이 350명 정도인데 KTX의 경우 입석 승객까지 포함하면 480여 명으로 항공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해저 터널이 생길 경우 항공기 증편 효과보다 5배 이상의 편성도 가능합니다. 만약 좌석이 없다고 해도 입석, 자유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좌석 정원을 일부 부분 초과해서 수송할 수 있지만 비행기 입석은 안전상 문제로 아예 안 됩니다. 심지어 해저 터널이 생길 경우 KTX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같은 전망도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철도로 화물 운송을 하게 되므로 택배비, 물류비가 거의 내륙 수준으로 떨어져 제주 물가가 내륙보다 비싼 품목이 있다면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해저터널 개통을 찬성하는 이유로 물적, 인적 교류의 확대나 지역경제 발전 요인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어 제주도는 앞으로 신규 국가 성장축으로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다 뭐다 해서 중국인들 영주권 주고 무비자 방문 허용,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인이 누리는 동일한 의료 및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잘못된 판단으로 시름을 앓던 제주도에서 점차 중국인들이 사라지면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제주 해저 터널까지 만들게 된다면 확실히 좀 안심이 될 것 같네요. 그러지 않아도 불법 조업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폭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소중하게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 우리 땅 돈 몇 푼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응우이엔 수완 북베트남 총리는 20일 삼성이 첨단기술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입지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베트남은 이 프로젝트 투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 총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 총리실로 예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베트남 정부 온라인 매체가 전했다. 그러나 삼성이 베트남에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 총리는 또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5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해 전기, 전자 공급 체인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2018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국 총리는 매번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투자해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해왔다면서 호치민 법인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함께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호치민에 TV, 가전제품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우호적인 조건을 계속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 총리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치민 법인이 수출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결의서를 발행했다면서 베트남 기업이 공급 체인과 연구 개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사업장들의 운영이 중단되면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삼성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주기 위해 3,000명가량의 엔지니어의 입국을 승인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노태문 무선사업부장과 이동훈 디스플레이 사장이 배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격인 마이디엔 중총리실 장관과 정보통신부, 투자계획부, 재무부, 박민성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날 베트남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21일에는 베트남 북부 휴대전화 공장을 둘러보고 호치민시로 이동해 TV, 가전제품 생산 시설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 공급 업체들을 매년 수십조 동 수익을 가짐.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그룹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확인시켜왔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로 주요 공장이 방닌 타이웅엔, 호치민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 자본금은 174억 달러였다. 지난해 삼성 타이웅위엔, 삼성전자 베트남,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삼성 HCMCC 단지 등 4대 삼성 주력 사업장은 66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이것은 베트남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존재는 베트남을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수출국, 특히 전화기, 부품과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베트남 수출액이 각각 316억 달러, 277억 달러로 가장 큰 두 상품군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전체 비율은 전국 수출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직접적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전자 대기업들의 등장은 생산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가져온다. 벤더들은 또한 베트남에 와서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장을 열고 값싼 인력, 잠재적 시장,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삼성전자 거래의 약 80%에 해당하는 납품업체 리스트에서 28개 업체가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 기업이며 이들 대부분은 삼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의 사업 운영은 모두 규모가 커서 매년 수천억 동에서 수조 동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기와 삼성 SDI 베트남으로 각각 4조 1천억 동과 3조 2,600억 동을 벌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회로, 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한다. 삼성 SDI 베트남은 휴대폰 배터리를 제공한다. 삼성 이외의 많은 이름들도 인상적인 숫자로 사업 결과를 보여준다. MCNEX 비너는 카메라 모듈로 지난해 22조 2천억 동의 매출을 올렸다. 파워로직스 비나는 19조 8천억 동 이상의 배터리 보호회로 보드를 생산했다. 캠시스 베트남은 카메라 모듈에서 13조 2,500억 동의 수익을 제공했다. 고에르텍 비나는 12조 8천억 동 이상의 헤드폰과 마이크를 생산했다. 전화 케이스 전문 인탁스 베트남은 11조 9천억 동을 기록했다. 시플렉스는 9조 3천억 동의 매출의 인쇄회로를 생산한다. AAC 테크놀리지 베트남 스피커 모듈, 마이크로폰은 거의 9조 동이다. 이 중 대부분은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법인 소득세 명단에도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다. 이들 업체는 최대 협력사 중 하나인 삼성 외에도 국내와 수출하는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에도 원재료와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간 LG의 투자와 국내 제조업체 빈스마트도 전자제품 생산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잠재적 후보로 부상했다. 삼성은 지원사업 생태계와 함께 베트남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수십만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현지 공급업체가 글로벌 체인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삼성은 2014년에서 2019년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베트남 기업이 4개에서 42개로 늘었고 올해 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업체 2차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